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과학 멘토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과학 읽어주는 남자 이정모 관장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관의 별,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학습 주치의로 유명하시죠? 노규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식입니다. 귀한 시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송인으로 알고 계신데 이분 과학교육 전문가입니다. 세상은 온통 과학입니다. 에브리 과학.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초과학계를 이끌어가는 우먼 파워 박은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멋진 후배 연구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자들을 키워내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자 융합교육 전문가 손미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여자, 근데 과학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해서 과학 교사라고 있는 여자 손미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과학 멘토분들과 함께 오늘 과학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AI, 로봇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어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기초과학의 힘, 과학 교육, 보지 말고 하자. 입니다. 과학기술이 무기가 되는 미래 사회. 노벨 과학상 영명, 한국 과학계의 미래가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과학 꿈나무들. 그들을 육성할 실천적 교육법은? 자, 기초과학에 대한 이야기 참으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끈게 된 것은 아마도 작년에 있었던 한일 무역전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바로 이 기초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게 됐는데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약점이 노출됐다 하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과도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이 뭡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부분을 이제 현상을 이해하는 원리라고 본다면 그런 원리를 파악하는 분야가 바로 기초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까지 국가별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미국은 267명, 독일은 70명,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0명이거든요. 수상자 수가 뭐 20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전 0명이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본을 다 따라잡아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해야 될 만큼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어떤 국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노벨상 수상자가 일본은 19명. 우리는 아까 굉장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빵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현재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은정 교수님 이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신지요? 응용과학 발전해야 되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이 흔들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부터 접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문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데이터를 많이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과학, 수학 성적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흥미도는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일단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에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 성적이 35개국 중에서 5위였어요. 그러면 뭐 꽤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도는 26위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지만은 또 흥미도는 28위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1인데 흥미도는 28위. 최하위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흥미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또 학년이 높아지면서 더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과 학업 성취도는 높은 상태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흥미는 완전히 바닥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선생님, 과학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가성비란 이야기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이제 가성비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목적이란 무엇이냐? 대학 입시, 취업 그렇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목표를 두었을 때 과학 공부가 가성비가 맞지 않는 학문이다. 입시에서 요즘은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공대 아이들이 사회 과목만 들어도 입학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걸 들어야 입시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목으로 과학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 줄을 안 세우는 거예요. 줄을 안 세운다. 줄을 안 세우죠. 지금은 1등부터 꼴등가 쫙 줄을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스, 논패스, 합격, 불합격 같이 과목을 나눠주면 자 물리는 나 요만큼만 하면은 합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어떤 친구는 낮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겠죠. 그만큼은 다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잘할 아이들이니까 거기다 흥미를 넣어주고 또 가성비도 더 주면 또 다른 뭐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 하나만이라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에서도 기초과학 영재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둘씩이나 키워낸 분들이 있습니다. 천문학과 화학영재 황혜규 군과 발명영재인 형 황준규 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에 과학 영재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의 눈을 사로잡은 건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책들과 과학실에서나 볼 법한 과학실험 도구들. 과학 실험 기구가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미래의 아인슈타인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큰애 15 황준규. 지금 저 방에서 뭐 만들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11살 황혜규. 12살이죠. 아, 미안해. 12살. 황혜규. 지금 책 보고 있어요.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황혜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12살 황혜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규 형 15살 황준규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15살 황준규 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만들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손재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던 준규. 발명왕이란 별명을 갖게 됐는데요. 온 신경을 집중해 무얼 만드나 봤더니 글라이더를 만들고 있었네요. 비행기 형태가 갖춰졌으니 그래도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네요. 글라이더는 잘 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패. 2차 시도. 역시 실패. 사실은 실내 공간에서 던져서 잘 모르잖아요. 공기 흐름이 좀 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보통의 영재 이렇게 만나보면 막 TV에서 본 친구들이 많이 문제를 풀거나 막 문제집을 넘기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굉장히 몸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그런 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네. 비행기가 딱 날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게 그 날개나 아니면 동체 이상이 있었는지 계속 이게 한 바퀴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그대로 그 꼬꾸라지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는 따뜻한 조언을 해줍니다. 앞에 무게중심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양력을 얻으려면 그걸 가기 위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아빠 생각에는. 아버님이 뭐 과학적인 어떤 기초 지식이 그렇죠. 탄탄하시네요. 양력이. 아빠의 조언과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준규. 실패한 거를 왜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도 일단 실패한 거라도 끝까지 만들어봐서 다음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저 격언을 아직도 들려주는군요. 그러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격언. 네. 그리고 실패했는데 표정이 진짜 밝아요. 저건 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맛. 맞아요. 그래서 일단 실패한 거라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만들어 봐야죠. 바로 날리면요. 수많은 실패를 거울 삼아 멋진 발명품들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 우산은 준규의 발명품 중 하나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물 뿜는 양산입니다. 네, 일단 물을 주변에 뿌리면 물이 열을 흡수해가지고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를 제가 이거 만든 거고요. 일단 여기 보면 이게 펌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을 담은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압력 때문에 요 위까지 물이 올라가요. 스프레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분사가 돼요. 그러니까 퍼지는 형식이어서 몸에는 맞지 않고 주변의 온도를 낮춰줘서 일단은 그 여름에 더울 때 이거를 편히 쓸 수 있습니다. 펌프를 잡아당겨서 다시 밀면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잔디밭에 스프링쿨러를 양산 위에다 부착을 한 거군요. 저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화장실에 했으면 아니 밖에서 해야지. 이걸 왜 여기서 하냐고. 나 등 다 부쉈어. 일단은 물을 아래서부터 저 위까지 올리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정말 뿌듯하고요. 맞는 우산을 살 때 이 호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좀 통통하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양산을 찾으려고 또 양산도 많이 구입을 했고요.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같이 해줘야 되죠. 같이. 뭔가를 가져오는 준규. 이건 제가 여태껏 막 그렸던 발명품들이 있는 준규의 상상력이 고스란히 담긴 발명 노트인데요. 저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려보고 저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네. 따져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실제 해본다는 건데요. 뭐예요? 일단은 그 개똥 막 바닥에 흘리고 다니잖아요. 개똥을 치우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이에요. 개똥 치우는 그 발명품이요. 집게를 고정시키고 봉투를 이렇게 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똥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저절로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집게를 빼서 이걸 벌린 다음에 그럼 개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묶어서 버리면 돼요. 개똥 집게.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꼭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발명을 하거든요. 저는 발명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관찰력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엄청난 관찰력인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작은 불편함을 바꾸고자 시작한 준규의 발명. 실패와 도전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과학 영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준규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많이 받아오니까 저로서는 기분이 좋긴 한데 그냥 과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과도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특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동기가 돼서 또 더 이쪽 분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상은 정말 중요한 격려죠. 작은 성취들을 이뤄내면서 또 격려를 받고. 발명왕 준규,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변수에 맞춰가지고 발명품을 바꾸다 보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걸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과정이 바뀌면서 점점 더 나은 발명품이 나오면서 제가 정말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발명하는 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정도 결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야, 표정이 참 밝네요. 네. 자, 만들기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발명왕 형 준규를 보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실패를 한 거에서 되게 아까 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던 얘기 뭐냐면 실패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실패를 늘상 했고 그 늘상한 실패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계속 격려를 받았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그 중요한 요소거든요. 누구나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격려받지 못하면 실패가 두려워지는데 그 두려움이 이미 없는 상태예요. 비행기 날리다 이렇게 바로 꼬꾸라졌는데 저 같으면 얼굴 빨개지고 더 이상 방송국 카메라도 와 있고 해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 계속 던져요. 그래서도 굉장히 밝은 표정을 봤을 때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VCR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첫째는 아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막 너무 몰두해 있거나 한 가지에만 하는 아이들이 좀 약간 건조한 표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여서 참 좋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그 우산 그 같이 구하러 다녀주시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거 우산 만든다고 밥 벌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이걸 너무 전문 용어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한다고 뭐 무슨 대학에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거든요. 그러면 막 말리진 않아도 구태여 협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14살, 15살 된 아들하고 같이 그 우산대 구하러 다니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아이의 관심을 계속 키워주고 그럼으로써 역량,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재능 이런 거를 더 키워준 그런 양육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규 발명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밥 벌어 먹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창의적인 발명품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제 메모를 보게 되면은 정말 뭐 그림으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걸 구체화해서 다 그려놓기도 했고 또 이제 메모 중에 하나 보면 식물의 증산작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초과학 지식에 대한 그런 바탕이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정말 이 뜻하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 우와 이런 게 있어 하는 그런 이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기초과학의 어떤 중요성이 나오네요. 그런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생각해 볼 수 없는. 네, 그럼요. 자, 영재 동생 해규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둘째 해규 역시 영재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해규는 어떤 아이일까요? 해규는 이제 자기 주장이 좀 더 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공부하는 성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우는 성향 모든 게.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군요. 해규의 방엔 천문학 서적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뭐지? 하늘이 보인다. 밤에 보면은 별 보이기도 보여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그리고 조경철 천문대 실제로 가서 우리가 하는 만원경 하나 가져왔었어. 3살 무렵부터 별을 좋아한 해규. 어떻게 별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별과 공룡이 과학으로 통하는 관문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흥미를 초반에 이렇게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시작은 우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천장에 매달려 있던 저 구가 도대체 뭘까부터 이제 호기심을 갖고 좋아했던 우주가 대가사전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또 이제 서점이나 또는 주변에 행성에 관련된 것만 나와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제 집에 크기별로 놓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날 해규는 갑자기 집안에 있는 동그란 물건들을 모으더니 바닥에 크기별로 나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행성 배열하는 건가요? 이게 뭐야, 해규야? 이거? 이건 목성이고, 이건 토성이고, 공성화생이고, 이거 해왕성, 이거 금성, 이거 화성. 3살 때부터 시작된 해규의 행성사랑. 부모님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호기심? 뭐 집착? 그런 거랄까? 그런 게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집착이란 단어예요. 정확한 용어는 과제 집착력 이게 더 정확한 용어네요. 요즘 해규는 별뿐 아니라 화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주기율표군요. 저건 참 창의적이다. 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원소를 바탕으로 만든 찰흙 인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 원소다 보니까 원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프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중학교 염소, 2학년부터 훨씬 원소 기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지금 단순 암기가 아닌 것 같아요. 텔루륨, 아이오딘, 제논, 세슘, 바륨. 잠깐만 그만해도 돼요. 와 언제 이걸 외웠다고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요? 네. 원래는 제가 좀 알고 싶은 원소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관심 없는 원소들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원소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접 과학 도구까지 만든 해규의 열정.
원소의 활용 용도를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쉽게 그려본 건데요. 활용 용도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림으로. 당연히 주기율표 150주년이어가지고 저런 행사 많이 했었죠. 이거는 수소인데 H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로켓의 추진제로 쓰이고 이걸 발사할 때 딱 나오는 가스가 대부분 수소가스 플러스 연기예요. 그리고 헬륨은 헬륨 풍선할 때 쓰이고 파티용 가스 목소리 끼 내는 그거 거기에 쓰기도 하고요. 리튬은 휴대폰 뒷면에 배터리 음이온 양이온 그거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요. 베릴륨은 허블 우주만원경 렌즈 여기 있어요. 강화유리처럼. 이거는 독인데 다 뿌려놨어요. 비소인데 옛날에 독살할 때 많이 쓰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온이잖아요. 네온 사인 유황 원천에 담가져 있는 원소를 그린 거예요. 기발한데요? 저렇게 암기하면 평생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에 빠져있는 해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원전 사고 났잖아요, 여기서. 최근 러시아한테 크림반도를 뺏긴 상태예요. 요즘 해규의 관심사는 세계 지리인데요. 체르노빌 참사를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나중에 소련 정부에다가 진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 참사의 결과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관심 분야가 생기면 깊게 빠져든다는 해규. 궁금한 점은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해소합니다. 수많은 책이 해규의 스승인 셈이죠. 세계 지리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방사능 원조를 공부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동유럽에 관심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지구 끝까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고 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왜 그 연관 지어져서 네. 범위가 확장되잖아요. 네. 호기심에. 형 준규에게도 그랬듯 부모님은 해규가 좋아하는 분야를 함께 공부하며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구는 0.2cm밖에 안 되는 그럼 거야? 태양을 더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커가는 아이들이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에 대해서 뚜렷이 그걸 표현을 못 하는데 다행히 저희 애들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같이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거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같이 네. 가주는. 수많은 책들을 두 자녀와 함께 읽고 토론하며 정답을 알려주기보단 정답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 준규와 해규 부모님. 전체 대비의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게 번호가 매겨진 거야? 네. 어릴 때부터의 교육들이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도 읽어주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또 생기고 또 아이에게 또 더 오랜 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 책을 좀 가능하면 읽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느낌이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캠핑장에 가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어떤 즐거운 호기심의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어떤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동생 해규의 호기심의 시작은 천문학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과학 영재들을 위해서 이 과학 꿈나무들 어떻게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좀 그 호기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거.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질문을 계속 나오게 해주는 건데 그 제일 좋은 건 전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과학자 뭐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이 친구들이 흥미를 계속 갖고 가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해교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은 저 친구는 정말 저런 친구가 제 방에 와서
제 후배 가정교육 후배 연구자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영재는 마음이 아는 친구가 아니라 자꾸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기초과학 분야에 빛나는 재능을 가진 두 형제를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보실 또 한 명의 기초과학 영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초과학계의 미래, 글쎄 우리 생각보다는 좀 밝은 거 아닌가 하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원리가 궁금한 호기심만한 만수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 형제 황윤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과학 영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집안에 흐르는 공기부터 범상치가 않은데요. 연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9살 황윤아입니다. 9살 물리 형제 윤아입니다. 수리점 같은 이곳은 윤아의 거실. 뜯고 조립하는 게 윤아의 특기이자 취미입니다. 다 뜯고 있네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구매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 윤아의 목표는 온열기. 그렇죠. 되게 저 호기심에서 출발하는데 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저러고 선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죠. 저러고 다시 원래 들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 어느 건 되는데. 온열기는 집에서 쓰던 거예요? 아니요. 누가 버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주워왔어요. 윤아의 호기심에 집은 언제나 엉망이지만 엄마는 그런 윤아를 믿고 지켜봐 줍니다. 어느 날 얘가 이제 동네 그 쓰레기장에 누가 버려놓으신 거를 보고는 가져가자고 떼를 부리는데 정말 도저히 못 말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왜 안 되는지 윤아가 얘기를 했던 게 뭐 날개가 하나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잘 안 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아마 그 수리점에 가서 날개 부품을 하나를 따로 사서 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자기가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놀이로 재미있게 했어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호기심의 시작이거든요. 윤아에겐 이 과정이 놀이이자 공부라네요. 이렇게 뺐어요. 이거는 회전 못하고요. 이거는 히터로 가는 전선인데 이게 타지 않는 천으로 덮여 쌓여 있어요. 직접 분해와 조립을 하며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윤아. 윤아가 물리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윤아의 호기심을 키워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애들이 뭐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일 수도 있는데 누르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이제 드라이버를 잡고 한 번씩 해보기 시작했었죠. 그랬더니 금방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서 한 4살 정도부터는 혼자서 하나씩 뜯어봤던 것 같아요. 네, 사이는 확실히 좀 빠르네요. 여기에서 열선이 이렇게 여기에 반사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맞고 다시 열이 나가는 거예요. 원리를 정확하게 아네요. 뜯어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다. 엄마 핸드폰 좀 줘봐. 급하게 엄마를 찾는 윤아. 왜?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비추면 여기에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될까 모르겠네. 이게 깨끗하지 않았어. 된다. 보시작해. 이해를 한 원리를 응용까지 하는 윤아. 어떻게 휴대폰을 이용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반사가 돼서 여기로 반사된 다음에 우리 눈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저렇게 실험을 해보고 원리를 이해하면 그건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남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른 가전제품의 원리도 알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분해해 볼까? 네.
망설임 없이 전기 주전자를 받아든 유나. 순식간에 분해 성공.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더니 여기에서 무슨 철사 같은 게 움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당겨지면 뭐 켜지고 이렇게 오프로 해놓으면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꺼질 것 같아요. 분해 후에도 주전자를 놓지 못하는 유나. 확실히 온열기를 한번 열어보고 나니까 그 전기 포트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궁금증이 생기면 이해될 때까지 팔고 또 파는 성격이라는데요. 엄마! 응?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 유나. 이거 물을 빨아들이는 거. 왜 하고 싶어? 뭘 그냥 이게 올라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 아, 물이 올라온대? 궁금증이 생기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대장. 실험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라온다. 어떻게 물이 위로 올라갔어? 내 생각에는 여기 산소가 있잖아. 어디? 여기 병 안에. 근데 이 초가 산소를 사용하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초가 올라오는 거야. 물도 올라오고. 유나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생각했어? 그냥 생각했어. 그래서 기초과학 지식이 있는 아유, 아이군요. 그럼요. 네. 유나가 실험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엄마.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얘기하면 책에다 다 적어놨었어요. 또 한 번 이제 새겨보게 되고 생각이 뭐 바뀌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네. 지금 내 생각은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참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황윤아 군의 말하자면 그 연구 노트군요. 저게 이제 자신의 궁금증을 적어놓고 네. 답을 찾아가는. 그날 오후 모처럼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유나. 하지만 유나에겐 이 시간이 단순히 운동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게 물리와 연결이 된다네요.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제작진에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왜 얘가 맨 마지막에 반대로 도는지 아세요? 예고도 없이 훅 치고 들어온 예리한 질문. 저걸 궁금해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꾸로 도는 걸 관찰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돌다가 맨 마지막에 마찰력을 멈추려고 하는데 작용 반작용 때문에 다시 반대로 돌아요. 이 팽이는 근데 마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멈춰요. 저는 지금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도요. 왜 그게 궁금했을까, 유나는? 왜 반대로 도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알고 싶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상하군.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런 어떤 기초과학에 대한 이론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자발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호기심이 있었을 때 계속 그 호기심을 유지시키고 그것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그 호기심을 유지시켜준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엔 유나의 결정적 장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선풍기를 가져오느냐 아니냐 그 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누가 허락하겠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뭘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예, 뭐 냄새 난다, 뭐 집안에 뭐 쌓인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마 유나의 호기심은 참아야 되는 것,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됐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해보고 그걸 엄마랑 얘기하고 하면서 그게 용인이 되고 수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전 결정적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말을 하셨어요. 누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선풍기를 주워오겠다고 했을 때 누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큰 울타리만 두고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냥 마음껏 펴나갈 수 있게 한번 누리게 해주는 거 그게 참 괜찮은 교육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분해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 원리를 알아가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출발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 유나 학생에게 궁금증을 갖게 했고 또 그것을 알아야겠다라는 또 능동적인 어떤 사고를 만들어냈는지 그 이유 지금부터 VCR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와 관심 분야가 달랐던 유나. 가전제품을 섭렵한 유나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매일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며 자동차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6살부터 좋아했고 엄청 멋있는 차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유나의 남다른 자동차 사랑. 이제는 모든 자동차의 기능을 줄줄 꿰고 있는데요. 315마력에 40.5토크를 발휘합니다. 마력하고 토크는 뭐예요? 토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힘이고요. 마력은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크롬 도금 버튼이에요, 이게. 크롬 도금 버튼이 뭐야? 버튼에다 크롬을 도금해 놓은 거예요. 멋있게 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 여기도 있어요. 집안 곳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카탈로그.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 저 쳐다보지도 않고 한동안 많이 봅니다. 혼자 스스로 많이 보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제 의견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친해지기도 하고 같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부쩍 가까워진 유나와 아빠. 엔진이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볼까? 가솔린 2.5랑 가솔린 3.3 그리고 API 3.0이 있네. 3.0이 있었는데 3.0을 없애고 2.5를 넣었네요. 유나의 관심사를 함께 얘기하는 아빠. 그 카탈로그만 그냥 던져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사고를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호기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용어들 다 얘기하시네요. 자기 길, 시간적, 공간적, 환경. 네. 그리고 그 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뭘 서두른다거나 급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죠? 주말을 맞아 외출에 나선 유난의 가족. 가족이 찾은 곳은 바로 자동차 모터 스튜디오. 신차 발표. 여러 기종의 자동차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외형부터 내부 구조까지 이곳에선 속속들이 다 볼 수 있어서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차는 라디에이터로 더러운 공기나 먼지가 들어가서 이 필터링을 해줘가지고 뒤쪽으로 내보내줘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기가 어디로 나와요? 이쪽에 구멍 보여요? 거기로 나와요? 네, 여기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완속 충전을 하라고 걔가 알려줘요? 뜯을 수는 없어요? 그럼 2개 다 뺄 수 있어요? 네. 끊임없는 호기심만큼 유나의 질문도 끝이 없습니다. 신차 꼭 아니어도 제가 잘 모르던 그 기능들을 새로 알게 돼서 좋아요. 유나에겐 이곳이 놀이터이자 또 다른 학교인데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물리 형제 유나. 넘치는 호기심만큼 꿈도 많은 유나에게 부모님이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학습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는 꿈이 바뀔지도 모르죠.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실험과 책을 통해 스스로 풀어가는 물리영재 윤아. 앞으로도 윤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야. 모터를 그렇게 열심히 뜯어보더니 결국 네. 이제 자동차까지 네. 연결이 됐습니다. 자동차 쇼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교육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원리를 안다고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전거를 타려면 넘어져 봐야죠. 이렇게 넘어 저렇게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나도 모르게 되잖아요. 몸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되네? 이게 왜 될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해봐야 되니까. 근데 몸으로 한다는 게 바로 노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원리를 먼저 공부한 뒤에 과학에 호기심을 가졌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교육학에서도 존 듀이 같이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한 말은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놀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부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공부로 가면서 진지함만 남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저희가 체험 활동이나 이런 실험 활동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앞서서 또 다른 단어로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험학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동차 전시장에 갔던 것도 또한 우리는 그냥 아이들과 놀러 간다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교육이고 체험학습일 수도 있었다는 거. 그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 아이들이 과학과 함께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가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함께 가보시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은 14개관 3만 5천여 평 규모의 과학 전시체험관인데요.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초과학부터 자연사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이 찾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과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자전 현상을 재현한 코리올리의 방인데요. 직접 공을 굴리며 전향력에 대해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동작 인식을 통해 속도에 대해 배우는 체험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과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인데요. 요즘에 과학관들이 많이 저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탈바꿈하는 것 같아요. 체험을 해보니까 책을 알게 된 것도 많고 만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놀이터로 변한 과학관. 이번 체험물은 뭘까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상관관계 그리고 원심력까지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전시품입니다.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 신난 얼굴의 관람객. 저건 진짜 재밌어 너무 보이는데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저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왜 돌아가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거 놀이동산 가면 돈 주고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과학관은 지루한 학습장이 아닌 놀고 체험하는 놀이동산입니다. 조금 힘든데 재밌어요. 원심력이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과학관을 찾았는데요. 기체와 액체, 고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소, 헬륨, 질소, 산소, 불소. 이 아이는 어떻게 화학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브로민, 수은. 나머지는 다 고체예요. 고체 너무 많아서. 근데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그 가능성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좋은 시설입니다. 또 한 명의 미래 과학 꿈나무가 보이네요. 직접 이렇게 와서 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좋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학을 모두 다 접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초과학들이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문해서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보고 즐기고 함께 놀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한 요즘 과학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과학관이 아니고 과학 놀이터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과학을 하다 보면 실험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놀이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학관에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시간을 많이 두시고 보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하시고 많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기념품 꼭 하나 사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회원 등록 같은 것들을 해두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신청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과학적 어떤 그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서 보면요.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자신의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들어가서 도대체 이 방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추론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과학의 흥미를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놀이가 아닌 공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신 과학 멘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과학 더 이상 보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하나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기식 박사님부터. 과학적 사고라는 게 관찰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실험하고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록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옆에서 좀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과학적 사고로까지 연결하는데 큰 아주 튼튼한 다리가 돼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궁금증. 그야말로 자연에 나가서 뛰어놀게 하면서 눈이 오네? 근데 갑자기 비가 됐어. 왜 얘는 눈에서 비가 되지? 얘랑 얘는 돌덩이가 똑같이 돌덩이인데 왜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달라? 그냥 갑자기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낙엽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스스로 그냥 궁금해질 수 있게 놀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좀 힘드시지만 부지런하게 같이 많이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데 이걸 받쳐줄 기초과학 연구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학상, 화학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영재들이 정말 꿈을 크게 가지고 쑥쑥 자라서 우리나라의 노벨상 좀 턱 안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프로그램을 하면서 딱 그 한 키워드가 기다림이라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이 읽고, 많이 만들고,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이 멋진 과학 세계에 꼭 동료로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초과학이라는 학문을 가성비로 따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좀 서글픈 이야기로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썼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숲으로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놨다. 라고 하는 그 시기가 떠오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묘하게요. 그 춤이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약간 내비 오래 했어. 이번 문제는 좀 아저씨가 풀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경지에 달했을 때의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바람이 쌩쌩 불어오네. 영재가 아니라 강현이는 천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운 빙구.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모든 교육에서 제가 생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수학을 싫어했어요.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 별로 재미가 없어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지금 저는 저의 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주입식, 재미없는 억지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왜 배우는지를 먼저 이해시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